안녕하십니까. 오늘 첫 강의 1강부터 진행할 저는 이진호라고 합니다. 저희 강좌가 지금 정부 정책 취지와 개발 방향을 꿰뚫는 투자 유망 지역 분석인데, 저는 이제 지역 분석을 전문으로 전공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대학교에 무슨 지역 분석 전공이 있는 건 아니고, 제가 주로 이제 경매하고 또 상가 이런 것들을 실전 투자를 계속 해오다가 지금은 이렇게 방송을 직접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경제TV에 토요일 날 아침 10시, 12시에 프로그램 MC를 보고 있습니다. 머니쇼 부동산 박사라고 해서 제가 MC를 보고 있는데, 전문적으로 상담을 하는 패널이기도 하지만 저희 이제 회사 내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서 R&DSIC라는 회사에서 제가 이사직을 맡으면서 경제 방송의 MC를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로 이제 고민 상담 같은 걸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매물들을 소개를 하기도 하고요. 또 금요일 날 저녁 5시, 6시에서는 또 제가 매일경제TV 같은 TV에서 분양 현장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직접 MC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아파트 분양 단지, 또 다세대 분양 단지를 찍어오면 스튜디오에서 이제 전문가들과 같이 얘기하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번 학기부터 또 부천대학교에서 부동산 유통학과의 강의를 분양 실무라는 강의를 맡아서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분야에 다양하게 경험을 하고 있으면서, 또 주 전공은 내가 또 경매 투자가 또 전문이에요. 그래서 경매를 투자하다 보니까 느낀 바가 있는 거죠. 경기가 좋을 때는 괜찮은데 안 좋을 때는 손 놓고 있어야 되는 문제가 생겨서 이제 과거에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어떻게 하면 경기와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투자할 수 있을까? 그리고 안 좋을 때는 안 좋은 대로 좀 돈을 벌고, 좋을 때는 더 좋을 때 더 벌고, 이런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깨친 게, 다른 건 모르겠는데 지역을 잘 알고 있으면 그 지역별로 돈 버는 시기들이 다 틀리더라. 그래서 그 지역을 좀 연구하게 되면 경기 변동과 상관없이, 정책과 상관없이 어떤 지역에서 일정 시간 동안 돈을 벌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을 좀 나름대로 터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 지역들, 뭐 서울시뿐만 아니라 수도권 지역에 갈 수 있는 경매 물건이 나오거나 일반 물건이 나오면 그런 데를 많이 다녔고, 또 이제 방송을 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고민들이 들어와요. 그러면 또 상담을 하기 위해서 또 찾아보고 하다 보니까 이제 웬만한 지역들의 장단점들을 알게 돼서, 아, 이런 지역은 이래서 오르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었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내공이 쌓여서 강의를 통해서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좀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이제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는데 우리가 10년 동안 이명박 정부하고 박근혜 정부를 겪어오면서 그 안에 호황기도 좀 있었지만, 또 그 전에 노무현 정부, 김대중 정부 때 또 암흑기도 좀 있었고요. 근데 그 두 가지 패턴을 비교해 보니까 정부별로 좀 틀린 것도 있지만, 사실 부동산이 과거와는 다르게 우리나라 시장이 아닌 해외 시장의 영향도 많이 받고요. 또 금리의 영향이 굉장히 크게 받고요. 또 그거와 상관없이 어떤 호재 같은 것들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영향을 받기도 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내용을 다 아울러서 보니까 가장 핵심에 뭐가 있냐면 정치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정치권에서 이 정치가 또 정권을 어떻게 잡고 그 사람들이 어떤 정책을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생각보다 영향을 너무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열심히 이제 배워서 뭘 해보려고 하나, 정권에서 어떤 정책을 피다가 잠깐 바뀌면 아무것도 못하는 이런 일이 생기고, 지금처럼 이제 파리 대책을 딱 내오니까 순수하게 집을 사려고 했던 사람들한테는 되게 힘든 시기고, 집을 또 많이 산 사람들한테도 역시 또 조정해야 될 시기가 오니까, 내 의지와 내 돈을 제일 많이 넣고 투자를 했는데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모든 게 묶여버리는 이런 현상들이 있을 때, 미리미리 그럼 예측을 해서 돌파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연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정책을 펴는 사람들, 그리고 이 정권을 유지하려는 정부의 어떤 방향성을 잘 알고 있으면 몇 년에 이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 있는 동안은 어떤 식으로 흘러갈 수 있겠다, 요거를 좀 감을 잡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보려는 게,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하려고 하는 소위 말하면 부동산 정부,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 자체에 그 뒤에는 어떤 배경을 갖고 있느냐, 왜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이렇게 뜬금없이 파리 대책이라는 엄청난 걸 들고 왔느냐, 이걸 좀 파헤쳐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떤 정책을 자기가 냈을 때에는 의도한 바가 분명히 있는데, 그 의도한 바대로 흘러가면 우리가 아무리 거부하려고 해도 그 기간, 일정 기간 동안은 그 사람들 뜻에 맞춰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반대로 이걸 파도라고 본다면, 파도에 맞서서 막 싸우는 것도 뭐 스릴 넘치겠지만, 이 부동산으로 돈을 번다는 거는 큰 규모, 금액이 좀 크기 때문에 약간 삐끗하면 굉장히 큰 위험에 닥치기 때문에, 시장을 거스르지 않으면서 또는 정책을 거스르지 않으면서
정책의 혜택을 봐가면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특히나 지금 정부는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하고 나온 정부이기 때문에 도대체 이 정부는 5년 동안 어떤 식으로 이걸 하려고 하느냐, 요걸 좀 알아봐야 우리가 그거에 맞춰서 조금 더 편리하게 미리미리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정책 시간을 마련한 이유는 지역 분석을 하기 전에 그 지역뿐만 아니라 그 지역을 가야 되는 이유를 이 정부 정책에서 찾아보고 그 정책과 호응을 할 수 있는 새로운 투자처들을 발굴하는 게 5년간에 저희가 할 일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정규 강좌로 저희가 이제 개설을 제가 이제 부탁받아서 했는데 아마 홀수 달만 이렇게 4주씩 매번 이게 정규 강좌를 개설을 할 겁니다. 근데 오늘 이제 그 첫 시간으로 해서 준비를 좀 여러 가지 해봤습니다.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 있으면 어렵다는 표시를 이렇게 끄덕끄덕 해주세요. 이렇게 아니다 해주세요. 그래야 제가 보고 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좀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에 우리가 여기 나온 것처럼 거시경제의 끝판왕이다. 포용적 성장과 소득주도 성장론, 이게 어떤 건지 아느냐, 이 얘기를 이제 하는 거거든요. 포용적 성장과 소득주도 성장론은 지금 문재인 정부의 큰 화두입니다. 그리고 또 조금 더 나가자면 전 세계적인 화두예요. 그래서 정권이 지금 바뀌고 있는 프랑스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죠. 또 유럽, 특히나 유럽 쪽에 우리나라가 정책들 많이 가져오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북유럽식 복지국가를 우리나라가 추구하는 바예요. 그거는 한국당도 마찬가지고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궁극적인 목적은 북유럽식 복지를 가져오려고 하는데 이거를 한국형으로 좀 바꿔서 갖고 오고 싶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쪽 나라들은 도대체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살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에는 소득주도 성장과 포용적 성장이라는 테마가 있는데 사실 이 포용적 성장이라고 하는 이 말은 외국에서 들어온 말이 맞기는 해요. 그리고 전 세계적인 기조로는 맞긴 하는데 이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말은 약간 변형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 전에 외국에서 말하는 말과 우리나라에서 말을 쓰는 말이 방향은 비슷하나 내용이 약간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소득주도 성장론이라는 말이 먼저 문재인 정부에 조금 더 가공돼 나왔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이걸 자주 쓰는데 특히나 문재인 정부의 제이노믹스를 설계한 그 수석들, 경제 수석들 또는 뭐 정책 수석들, 우리 유명하신 분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런 거에 한 목소리로 내고 있다는 걸 좀 살펴보면 도대체 이 정부가 어떻게 갈 것인가, 요걸 좀 예측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득주도 성장론에 대한 이해를 조금 하고 궁극적으로 포용적 성장으로 가는 게 부동산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이걸 살펴보면 이 정부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갈 수 있으면 정부 내에 흔들리지 않고 이걸로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소득주도 성장론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가질 건데요. 한 예를 좀 들어봅니다. 요즘에 좀 유명한 책이 있어요. 지대 널 야시라고 해서 여러 가지 지식들을 모아놔서 볼 수 있는 그런 책들이 요즘에 이제 베스트셀러 나오는데 거기에서 이런 그 성장이나 배분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 사례로 언급되는 부분들을 제가 좀 가공해서 갖고 왔습니다. 성장과 배분을 알아야 되는 거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인 부분에서 성장을 우선시할 거냐, 분배를 우선시할 거냐가 들쭉날쭉 해왔다는 거죠. 성장을 우선시할 때 나오는 정부와 분배를 우선시할 때 나오는 정부의 정책이 틀리고 그로 인해서 부동산도 역시 어떤 걸 우선으로 하냐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돈을 벌고 이게 달라졌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성장과 분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약간 철학적인 것도 나오지만 좀 가볍게 들으시면요. 일단은 이게 지금 보이는 게 무인도죠. 설정을 어떻게 하냐면 이 가불병이라는 세 사람이 비행기를 타고 가다 추락을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무인도에 떨어져서 생존을 해야 돼요. 먹을 게 없어서 가는데 딱 내려서 보니까 이 갑은 좀 등치가 건장하고 괜찮아요. 아직 쓸만해요. 을은 좀 평범해요. 그냥 적당한 사람이죠. 근데 이 병이 아파요. 그리고 병은 지금 큰일 났어요. 이 죽을 듯 말 듯해. 이 세 사람이 무인도를 딱 봤더니 야, 우리가 어쨌든 살아남아야 되니까 여기서 먹을 걸 찾아보자. 그래서 막 찾다 보니까 코코넛 나무가 큰 걸 발견했어요. 나무가 큰데 이 중에서 그 나무를 어떻게 해서 코코넛을 딸 수 있는 사람이 이 갑밖에 없는 거야. 덩치가 좋으니까. 그래서 갑이 먼저 가서 코코넛 나무를 막 흔들었더니 우연찮게 코코넛 3개가 뚝 떨어진 거예요. 한 코코넛은 내용이 꽉 찼어. 또 하나 정도는 그냥 내용이 그냥 해요. 그냥 하나는 다 먹고 약간 없어. 이거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궁금할 정도로 내용물이 빈약해요.
이 세 개를 딱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개를 놓고 이 세 사람들이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죠. 제일 먼저 평범한 을이 야, 우리 그냥 나눠 먹자, 똑같이. 이 많은 것도 적은 것도 다 합쳐서 공평하게 나눠 먹자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갑이 아, 무슨 말이야. 야, 내가 땄잖아. 어? 아니, 내가 흔들어서 내가 땄잖아. 나는 덩치가 커. 나눠 먹으면 나는 배고파서 안 되니까 우리 등치대로 먹자. 내가 좀 많이 먹고 네가 좀 덜 먹고 아픈 애는 아픈 대로 좀 덜 먹으면 되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는 덩치도 크니까 꽉 찬 코코넛을 내가 먹는 게 맞지 않겠어? 라고 분배에 대한 기준을 제시를 해요. 그때 병이 야, 꽉 찬 코코넛을 내가 먹어야 돼. 왜? 나 살려야 될 거 아니야. 나 죽어. 나 죽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 그러니까 제일 많은 걸 내가 먹어서 내가 좀 살고 등치 큰 애는 너 지금 뭐 하루 한 끼 굶어도 뭐 괜찮을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는 좀 굶고 내가 다 먹고 중간에 있는 애는 좀 알아서 나눠 먹고 이러면 셋 다 살 수 있지 않겠어? 라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자, 여기서 볼 때 이 사람들의 성향을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공평하게 나눠 먹자라고 했던 사고방식을 보니까 공산주의적인 사고방식에 가깝다라는 거죠. 똑같이라고 똑같이 나눠 먹는 거예요. 이거는 뭐 특별하게 편향됐다기보다 이 의견을 가지고 어떤 성향을 분류해 보면 똑같이 노동하고 똑같이 배분받는 게 약간 공산주의적 사고와 맞닿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내가 다 먹겠다. 내가 땄으니까 내가 먹어야 되지 않아? 내가 제일 많이 일을 하고 내가 제일 많이 기여했으니까 이렇게 얘기한 갑은 최근에 저희가 민주주의에서 많이 나오는 신자유적인 사고방식이다. 능력 있는 사람이 많이 가져가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하는 쪽에 속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배분도 기여도에 따라서 해야 되지 않겠어? 내가 많이 기여했으니 내가 큰 거 가져가고 적게 노동했으면 적게 가져가야지. 왜 이걸 똑같이 나누냐? 이게 더 공평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병은 뭐예요? 병은 아픈 이 병은 최근에 이제 또 논의가 되는 이 사회민주주의, 후기 자본주의라고 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마지막 끝에 나오는 그런 이제 내용들인데 더 어떤 거냐면 사회적인 약자를 좀 배려해야 되지. 그래야지 복지국가로 갈 수 있지 않겠어? 이런 거죠. 물론 네가 다 먹는 거 좋고 너도 좋은데 우리 모두 같이 잘 살자고 지금 셋밖에 없는 데서 누구 하나 죽으라고 둘만 살겠다. 이거보다 아픈 사람, 약한 사람을 좀 보호해가면서 유지를 해야 되지 않겠어? 그런 얘기를 하는 게 바로 이 병의 문제입니다. 자, 이게 성장과 배분의 문제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갑은 성장을 하려면 어떻게 돼요? 기여도가 많은 사람이 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배분적인 사고가 봤을 때는 야, 어차피 같이 갈 건데 똑같이 나눠서 천천히 같이 가면 되지 않겠어?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실제는 이 앞부분에 말한 을 똑같이 나눠 먹자. 이거는 크게 의미가 없어졌어요. 지금은 시인자유적인 사고, 기여도에 따라서 가자. 그거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자. 이 두 가지가 맞물리는데 이 갑의 개념이 바로 성장 쪽에 좀 치우쳐 있는 거고 병의 개념이 배분 쪽에 좀 치우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역사 또 세계 역사들이 이렇게 이 두 가지에서 엎치락뒤치락 해왔는데 문제가 하나 더 생겼어요. 멀쩡히 있는 게 아니라 원주민이 하나 나타났어. 이 섬에 원래 사람이 살았나 봐. 이 사람이 나타나서 몽둥이를 큰 걸 들고 와갖고는 야, 다 내놔. 이게 얘기를 하죠. 얘네들이 자기끼리 싸우다가 이상한 사람이 와서 하니까 애매한 거예요. 내일까지 이 앞쪽으로 코코넛 다 갖다 놔. 그리고 이제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야, 어떡하지? 저 사람을 맞서 싸워야 돼? 아니면 도망가야 돼? 막 이런 고민을 할 때 이제 두 가지 방안이 나오기 시작하죠. 하나는 갑이 다 먹어요. 힘을 키워. 갑이 싸우죠. 싸워서 이기면 되는데 그러면 병은 죽어요. 그죠? 못 먹고 죽어요. 그러니까 너 죽는 거 말고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되지 않겠어? 라는 방안이 있고 또 하나는 일단 똑같이 나눠요. 그러면 병은 살아남죠. 근데 몽둥이 들고 온 사람한테 다 제압당해서 노예로 살아야 돼요. 어떤 걸 선택할 거냐? 이런 문제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앞에 것까지만 해도 단순했는데 원주민인 외부 세력이 들어오는 거예요. 외부 세력이 들어오니까 이제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서 외부 세력과 갑을 관계들은 어떤 사회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자, 이렇게 보여준다는 거죠. 갑은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고요. 을은 시민들이죠. 병은 사회적 약자예요. 사회적 배려자, 사배자라고 우리가 통상 얘기하는. 원주민은 바로 해외 다국적 기업이에요. 그래서 갑이 다 먹어야 된다는 입장에서는 이 원주민이 다국적 기업, 외부 세력들이 들어오니까 우리나라가 잘 크려면 우리나라 기업이 커야 되지 않겠어? 경쟁해야 되지 않겠어? 그래서 기업이 다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맞아. 그래서 네가 다국적 기업을 싸우라! 하고 병은 죽어도 괜찮아요. 어차피 다 못 데려가. 이렇게 얘기하는 의미에서는 신자유주의적인 사고가 나옵니다. 그래서 친기업적인 정책을 펴요.
요게 성장 쪽에 초점이 맞춰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다 못 데려가니까 못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고 있는 사람끼리 좀 잘 살되 기업을 더 키워서 이 외부 세력과 싸워야 되지 않겠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게 신자유주의적인 사고방식이고 성장 중심 방식으로 하는데 그렇다 보니까 정부가 개입하는 걸 거부해요. 왜? 기업이 알아서 스스로 힘을 키워서 싸워야 되기 때문에 외부 누군가가 압제하거나 이런 것들을 거부하기 시작하는 거죠. 정부가 개입하는 걸 거부하고 시장한테 맡겨라. 우리끼리 자율적으로 클 사람 키우고 싸울 사람 싸우겠다. 이런 방식으로 넘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국가에 대한 시장 간섭을 줄이기 때문에 세금을 낮추고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성장주의에서는 핍니다. 친기업적인, 우리가 이제 이명박 정부 때 기업 프렌들리라고 해서 기업에 좀 이로운 정책들을 많이 피면 기업이 잘 살아야 나라가 잘 살고 나라가 잘 살까?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송혜 선생님 말씀도 나오고 그러면서 분수 효과가 나올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거죠. 야, 내가 다 해서 내가 이기면 혹시라도 내가 살쪄서 저 다국적 기업을 이기면 저 원주민을 이기면 우리가 원주민을 노예로 삼아서 더 잘 살주지 않겠어? 그럼 그게 다 우리한테 혜택이 오지. 그리고 너 조금만 참으면 내가 그 원주민을 굴복시켜서 걔 보고 코코넛을 따라고 하면 되잖아. 그럼 네가 그때 코코넛을 먹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야. 이 듣고 보니까 이게 가능성이 더 높아요. 딱 현실적으로 봐서. 그래서 야 맞다.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살아날 수 있게 기회가 많겠지? 라고 생각하는 성장주의 정책이 최근에 가장 많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장 중심 정책이 많이 나타나면 뭐가 좋아지냐면 약자는 배제돼 있어요. 그러니까 약자는 배제돼 있고 위에 얘만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양극화예요. 양극화. 성장 중심 정책이 많이 쓰이면 가면 갈수록 약자를 배려하는 게 아니라 기업을 배려하기 때문에 기업이 더 커지다 보니까 많이 가진 사람이 더 많이 가지는 현상이 나타나서 계층 간의 갈등이 온다. 이게 지금 이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양극화 현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야 그거는 우리가 많이 써봤으니까 이것만 갖기에는 지금 현상적으로 봤을 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복지라는 차원에서 봤을 때는 조금 멀리 떨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잘 사는 방향을 다시 한번 연구해봐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해서 나온 게 이 후기 자본주의고요.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조금 나눠주면서 같이 가자. 속도를 좀 줄여서 라고 해서 분배 중심으로 나타납니다. 이 분배를 하려고 하니까 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누가 해요? 정부가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개입하기 시작하죠. 시장에. 그래서 규제도 하고 금리도 막 조절하고 뭐라고 해서 세금을 높여갖고 내가 조율을 할 테니까 돈 다 나한테 가져와. 내가 알아서 돈을 나눠서 같이 잘 살게 해줄 거야 라는 증세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묘하게 지금 닮아있죠. 요즘에 증세 얘기도 많이 나오고 또 이것저것 한다고 나오는데 약간 파리 대책이 이쪽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냐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상태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증세로 인해서 국가 재정 상태가 좋아지면 국가가 그걸 세금으로 해서 재정 정책을 필 수 있고 이 재정 정책의 수혜는 쉽게 말하면 뭐 추석 때에 우리가 이제 뭐 근로장려금이 나간다든가 유류 환급금이 나간다든가 이런 식으로도 소비를 뿌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받으면 쓰면 소비가 살아나니까 그런 쪽으로 거둔 돈을 쓰자 또는 어떤 정책을 필 때 세금을 좀 많이 넣어서 그걸로 강력하게 펴서 사람들에게 혜택이 골고루 가게끔 하자 이런 취지들을 갖고 피는 게 바로 후기 자본주의 분배 중심의 정책을 피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부유한 소수를 위한 이 성장보다는 사회적 전체의 고른 분배를 우선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증세, 또 노동의욕을 고취시켜가지고 투자의욕을 막 해야 되는데 사실 이렇게 세금이 올라가면 투자하기 싫죠. 돈 쓰기 싫고 사람들은. 그런 단점이 있는 반면에 어쨌든 골고루 천천히 갈 수 있는 장점도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요런 두 가지에서 계속 충돌하고 있었는데 자세히 따져보니까 요 두 가지가 뭐 이렇게 뒤집나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이게 동전의 양면이 아닌가. 하나만 계속하면 부작용이 나오고 또 분배만 계속해도 부작용이 나온다는 거죠. 그 부작용이 안 나고 둘을 다 같이 할 수 있을까? 이게 우리 중립적인 정책을 핀다고 하잖아요. 말이 중립이 약간 이렇게 회색에서 박쥐처럼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도대체 우리는 어떤 것 쪽을 더 미뤄야 될까를 고민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분배 중심 정책을 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 갖고 좀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성장 중심 정책이 다시 돌아왔어요. 그 전에 또 역시 또 성장 중심이었다가 성장 중심, 분배 중심, 성장 중심이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 이거 했다니까 헷갈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정부 들어오는 사람들은 고민을 하는 거예요. 둘을 한 번만 쓰지 말고 섞어서 이 양쪽의 장점을 좀 취할 수 있는 그런 정책 없어? 라고 했더니 그거를 만들어 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 선거를 한번 떨어지고 문재인 정부가 고민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대통령이 돼서, 내가 대통령이 돼서 정권을 새롭게 잡는다면 과거의 실수를 극복하고 현재와 어울릴 수 있는 정책을 피면 정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죠. 사실 이게 모두를 잘 살겠다 하는 약간의 그 복지적인 부분도 있지만 정치는 정권 창출이 목적이기 때문에 정권을 지속적으로 창출해야 어떤 정책을 끝까지 필 거 아니에요. 이거 좀 피다가 다른 게 오면 없어지고 이거 좀 피다가 다른 게 오면 없어지니까 5년 이상 나가는 정책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길게 가려면 우리가 계속 장기 집권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단점이 다 있는 것들을 하나씩 번갈아 쓰는 것보다 장점만 싹 뽑아서 주면 지지율도 높아지고 지속적으로 정권을 잡지 않을까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노무현 정부 때 이걸 실천해 봤는데 다 결론이 나기 전에 뒤집어져 버렸어요. 그때부터 10년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언제 정권을 잡을지 모르니 이 두 가지 대해서 명확한 답을 좀 갖고 와라 라고 얘기했더니 여기서 이제 답을 갖고 있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자, 이분이 딱 나타나서 내가 답이요 얘기를 해요. 홍장표 경제수석인데 홍장표 경제수석이 이 전체 설계자예요. 문재인 정부의 시작하기 전부터 이 사람이 학계에서 굉장히 좀 이렇게 독자적인 노선을 걸어온 그런 경제 전문가인데 다른 사람들은 다 해외 나가서 막 어디 뭐 무슨 대학 가서 어디 뭐 해오고 다 하는데 이분은 해외를 나간 적이 전혀 없어요. 오로지 국내에서 그리고 또 국내 그 학계에서도 되게 좀 유명한 한쪽 그 줄기, 그러니까 분배에 관련된 그런 학파에서도 수제자로 통하시는 분인데 끊임없이 그걸 연구를 해오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에 맞게,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해외 나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해외 나가서 그걸 도입해봐야 우리나라가 안 맞아. 그러니까 우리나라만의 특징적인 경제 정책을 펴야 된다 해서 꾸준히 연구를 하다가 문재인 대통령 눈에 들었어요. 아, 이거 괜찮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도 문재인 대통령도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내가 이거를 한 방에 뒤집을 수 있는 획기적인 정책을 하나 파야 되는데 어디 없어. 그런데 이 사람을 만나고 나서 보니까 아, 이거구나 해서 의뢰를 합니다. 나중에 정권을 잡을 때 쓸 수 있는 독특한 우리만의 정책을 좀 만들어 다오 얘기를 하니까 그때부터 물밑 작업을 시작해서 만들어 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근거를 갖고 와야 되잖아요. 갑자기 땅에서 딱 꺼내면 모르니까 이러이러한 정책들이 있는데 이거를 우리나라에 맞추면 이렇다라는 스토리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해외에 있는 여러 논문들을 살펴보았더니 추세가 이렇게 오다는 거예요. 개개인의 소득이 늘어야 국가 경제도 발전한다라는 취지 안에 해외에서도 움직임들이 뭐가 나타나고 있는데 보니까 여긴 분수 효과예요. 기존에 우리가 성장 중심에서는 기업이 열심히 벌어서 물을 떨어뜨려주는 낙수 효과라고 했거든요. 돈을 많이 벌면 그 비처럼 떨어지는 물들을 밑에 사회적 배려라든가 사회, 시민사회 쪽에서 그걸 받아내는 이른바 낙수 효과였는데 그걸로는 어렵다는 거죠. 왜? 낙수가 뭐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떨어지면 괜찮은데 떨어지진 않고 올라가기만 해. 언제 떨어질지 몰라. 여기서 뿌렸는데 오다가 없어져. 수증기로 다 말라버리니까 밑에서는 떨어지는지를 모르는 거야. 이건 아니지 않냐. 이게 너무 올라갔다. 양극화가 벌어지니까 그러지 말고 밑에서 이렇게 물이 올라가게끔 되겠구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게 분수 효과예요. 그럼 낙수만 떨어지는 물을 기다리지 말고 밑에서부터 물이 올라오게끔 생산하기 하는 분수 효과를 만들면 되지 않겠어? 라고 나오는 게 봤더니 어떻게 하면 돼요? 아, 노동자들의 돈을 올려줘. 돈 버는 사람이 돈을 많이 벌면 그 사람이 쓸 거란 말이죠. 쓰면 쓰는 사람을 위해서 더 많이 생산을 할 거고요. 그러면 생산하고 쓰기가 선순환이 되니까 당연히 경제가 성장되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분수 효과가 나지 않겠어? 이게 세계적인 추세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이나 이런 복지를 추구하는 데에서 특히나 성장이 아니라 복지적인 개념으로 보는 나라들에서 이미 성장주의 정책이 좀 부작용이 있다. 잘 사는 사람은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못 사니까 계층의 분화가 너무 심화되고 그 심화된 것 때문에 아래에 있는 계층과 위에 계층이 서로 융합하지 못하니까 사회가 통합하지 못해서 정책을 일관성도 안 되고 세금도 잘 안 거치고 사회 문제가 너무 많이 생겨요. 해결하려고 봤더니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게 더 나은 것 같다라는 것들이 움직임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걸 캐치를 했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2012년에 국제노동기구의 보고서가 하나 나왔는데 국제적인 저성장, 전 세계적인 이 저성장의 원인이 잘 보니까
임금의 격차가 너무 커서 그로 인해 사람들이 괴리감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 격차를 줄이는 방식을 좀 가져가면 서로 간에 잘 쓰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인데, 그래서 임금을 올리는, 임금에 맞춰서 월급이나 이런 자기가 버는 소득에 맞춰서 경제정책을 펴갖고 그로 인해서 어떤 복지국가를 만드는 방식을 가져가면 이게 더 낫지 않겠느냐라는 임금주도 성장론이라는 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걸 딱 보고 옳거니 이거 맞다. 내가 생각하는 바와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게 이거 맞다. 그런데 임금주도 성장론 딱 갖고 오면 자존심 상하니까 이름을 바꿔줘요. 임금이라고 하지 않고 임금은 버는 거니까 이거 소득으로 하자. 이래서 소득주도 성장론이라는 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2012년, 13년도부터. 근데 요때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이 한번 박근혜와 붙었다가 진 다음에 왜 졌을까 고민을 하는 거죠. 왜 졌을까? 거기서 고민하면서 나온 결론이, 아, 우리에게는 사회를 통합할 만한, 표를 많이 획득할 만한 설득력 있는 경제정책이 명확히 없구나. 그래서 누구만 좋고 누구만 안 좋고 이런데 아무리 내가 잘해도 대구 경북에서 표가 나오면 대통령이 못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구 경북도 좀 나오고 다른 데서 나오면서 골고루 나올 수 있는 묘안을 찾아야 되는데, 전체가 경제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단일화되어 있는데 이명박 정부에서 747하고 그 다음에 박근혜 정부에서 474 뭐 이렇게 해서 보니까 대부분 다 뭐예요? 성장 위주로 가 있더라. 그러니까 이거는 한계가 드러날 거니 요 방식으로 해서 좀 더 잘 먹힐 수 있는 경제 정책을 피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애를 받아들여요. 받아들여서 이 홍장표 수석 보고, 내가 지금은 정권을 잡고 있지는 않으나 언젠가 잡으면 요걸 쓸 테니 학계에서 이거를 좀 논리를 만들어 달라라는 얘기가 나가면서 이제 홍장표 수석이 학계에서 이걸 가지고 세미나를 막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세미나를 주최하는 이제 그 단체들을 보니까 거기가 뭐 더미래연구소 이런 것처럼 민주당 쪽 계열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만드는 정책 네트워크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거기서 소득주도 성장론을 계속 얘기를 해요. 이게 점점 이제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귀에 참 들리고. 수출주도 성장 전략에서 내수로 바꾸자, 또는 적어도 내수와 균형을 맞는 성장 전략으로 경제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된다. 이게 문재인 대통령의 말씀이에요. 여기 어디냐면 이 사람들과 같이 세미나를 했던 2015년도 세미나에서 직접 언급했던 얘기인 거예요. 이 소득주도 성장론을 가져오면서, 그래서 앞으로는 소득주도 성장이 우리나라의 대안이 될 거다라고 하는 게 벌써 나왔다는 거예요. 자, 이게 나왔다는 얘기는 지금 8.2 대책이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잡으면 이게 다 반영된 획기적인 뭘 딱 내놓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건데, 그 근거를 천천히 만들어 오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야, 이 대책이 되게 세게 나왔다. 야, 이거 뭐 되게 촘촘히 그물처럼 막 있다. 이게 그냥 툭 던진 게 아니라 하나하나 1년부터 2년부터 준비해서 이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거를 안착시키기 위해서 이론적인 바탕을 다 깔고, 그 바탕을 학자, 관료 이런 사람들 다 모아놓고, 그 한 1,000여 명이 있다고 하잖아요. 자기 뒤에 이 백업을 해주는 교수진들, 학자들, 관료들이 한 1,000여 명이 있는데 매번 토론을 통해서 자꾸 만들어 오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재밌는 거는 소득주도 성장, 그런 건 좋은데 구체적으로 와닿지가 않는 거야. 소득이 막 늘어나는 건데 어떤 식으로 늘어나느냐, 이거를 구체적으로 와닿지 않으니까 그 부분을 막 찾아내다 보니까 이분이 하던 세미나에 자기가 주장하는 바가 딱 나타나 있다는 거죠. 그 자료를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중소기업 위주의 성장 모델이 바로 이 소득주도 성장의 근간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번 정부에 중소기업청이 올라갔죠. 그래서 국무회의에 들어갈 수 있게 돼 있잖아요. 중소기업 장관, 그 청 장관이 국무회의 들어가서 직접 대통령을 만나고 할 수 있어요. 그 전까지는 못 갔잖아요. 못 갔으니까 위에서 뭐 하라 내려오면 뭐 하고, 중소기업 이거 시찰하면서 그냥 사진만 좀 찍고 말하는데, 이제는 그렇게 안 하고 중소기업에서 이거 하지 않아요. 그럼 국무회의 가서 얘기를 해요. 그럼 오케이 통과되면 바로 내려오니까 힘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게 중소기업으로 올린 거죠. 격상시킨 거예요. 이게 근간이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냐면, 이걸 가지고 대기업들이 굉장히 말렸던 이유가 하나 있어요. 자, 보세요. 경제가 수요 주도적이다. 경제가 보니까 공급이 막 많이 붙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경제가 활성화되려면 필요한 사람, 수요자들이 사실 경제를 주도한다. 이런 수요 주도적이기 때문에 그 수요자, 필요한 사람들의 실질 임금을 상승시켜야만, 그래야만 그 사람들이 더 구매하고 더 한다는 거죠.
소비 지향적으로 가야만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는 걸 밑바닥에 깔아놨어요. 근데 소비를 할 수가 없는 거야. 돈이 없어서. 그러니까 돈을 줘야 되는데 돈을 어디서 주냐 봤더니 대기업에서 월급으로 돈을 줘요. 근데 대기업 다니는 직장인을 봤더니 전체 직장인에서 몇 프로가 안 돼. 그 돈 갖고는 안 살아남는다는 거야. 그 사람, 그거 갖고는 그 사람들만 살아나는 거죠. 그 기업 집단을 봤더니 중소기업이 굉장히 많아요. 대기업 하나보다 중소기업 20개에서 주는 돈으로 소득수조 성장하는 게 훨씬 더 낫다라는 판단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로 노동 수요가 증가하고 실업률이 감소한다라고 해서 중소기업을 살려서 거기에 더 많은 사람이 취직을 하고 그 돈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써야 경제가 살아난다라는 중심을 갖고 있는데 여기서 나온 게 좀 이따 볼 건데요. 이익 공유제입니다. 이익 공유제인데 이 이익 앞에 착륙되어 있는 게 대기업이에요. 대기업.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대기업이 어떻게 해서 대기업이 됐어요? 자기가 생산한 게 아니잖아. 중소기업에 하청을 주고 하청 줘서 부품이 다 만들어서 오면 판매만 한 거 형태란 말이죠. 그리고 얘가 기술 개발을 하면 어떻게 돼요? 합병시켜 버려갖고 내 거로 만들고 특허 같은 거 다 내 거로 만들어서 하청을 준 다음에 갖고 오면 팔고 했는데 그러면 돈은 어쨌든 연합을 해서 벌었는데 최종적으로는 대기업만 성장을 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면 자 중소기업의 기여도를 보겠다는 거야. 이 물건을 생산하는데 중소기업이 만약에 70%의 기여도를 했다면 30%는 대기업의 몫이면 여기서 1억을 벌었으면 30% 가져가는 거 맞지만 아니 70% 가져가는 건 좋은데 초과된 30%는 일로 주라는 거죠. 그러면 70, 30, 70, 30 맞지 않느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대기업이 벌 수 있는 이익의 초과되는 부분을 협력업체로 다시 내려주는 방식. 이게 이익공유제예요. 니들이 다 먹지 말고 협력해서 나눠줘라는 거죠. 근데 이거 아까 어떤 거하고 비슷해요. 이거 같이 나눠 먹자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신자유주의적인 성장도 약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이 소득주도 성장에는 아까처럼 성장 중심주의와 분배 중심주의가 섞여 있어요. 그래서 그걸 찾아낸 거예요. 찾아내서 전체적인 흐름은 배분 중심으로 가되 구체적인 이런 내용에서는 같이 살리는 성장 중심으로 섞자는 거죠. 어떤 게 하드웨어고 어떤 게 소프트웨어냐 이걸 봤을 때 전체적으로는 분배 중심을 가되 군데군데에서 잘 살릴 수 있는 것은 성장 중심으로 내려줘도 괜찮다. 이런 의견들을 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론적인 토대를 막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 보기에 야 이게 좀 획기적이다. 우리나라에 맞다. 우리나라는 대기업 위주로 발달했고 중소기업이라든가 또는 하청업체들이 임금 상승이 적어서 항상 문제가 많았는데 그래서 제일 먼저 나와서 한 게 정규직 전환을 하고 그리고 10,000원짜리 실질 임금으로 올리겠다는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게 어떤 데서는 포퓰리즘적이다. 인기 끌려고 그런 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 준비를 다 이렇게 해와야 이거 안 하면 이게 안 돼요. 이걸 하기 위해서 그걸 해야 되는 거죠.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막 자영업자 힘들지 않아? 막 올리면 더 그렇지 않아? 그게 아니라 나중에라도 자영업자가 더 벌 수 있게끔 하려면 이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필히 중소기업에 올려야 되고 이익을 넘겨줘야 되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김상조 위원장이 그렇게 어려워도 반대를 무릅쓰고도 공정위를 넣는 이유는 그 사람이 들어가야 뭐를 칠 수 있어요? 중소기업을 살릴 수 있어요. 가장 먼저 뭐야? 대기업에 있는 가맹점을 치기 때문에. 그래서 삼성이나 현대는 안 건드려요, 거기는. 어디를 건드려요? 호식이 2마리 치킨 이런 데 건드리고, 그런 데 건드리는 거예요. 왜? 한 마리만 팔아도 되는데 2마리씩 팔면서 다 자기만 먹고 이상하게 성추행하고 이러니까 가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가맹점과 밑에 있는 자영업자들 관계성을 봤을 때 이건 대기업도 아닌 것이 대기업처럼 갑질하니까 하지 말고 자영업자들 잘 벌게끔 해줘라는 거죠. 그래 여기서 뭐가 나와요? 돈을 번잖아요. 그걸 벌면 1만 원 올려줘도 괜찮다는 거야. 네가 갑질만 안 하면 그 돈 갖고 다 나눠 먹을 수 있는데 네가 다 먹는 바람에 대기업 흉내내는 바람에 이게 안 되니까 우리는 이걸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영업자들을 정상화시키려면 임금도 올려야 되지만 중간에 가맹점들, 그러니까 본사가 갑질하는 걸 막아야 되기 때문에 제일 먼저 거기부터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기업들이 어떻게 돼요? 조용해지죠. 저게 나한테 올까? 걱정스러워갖고 지금 조용해지는 거야. 아무도 안 건들고. 그래서 지금 가맹사업 관련돼 있는 프랜차이즈만 건드려요. 왜 프랜차이즈만 건드려요? 좀 이따가 얘기가 나올 건데 자영업자 부채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 부채에서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부채가 우리나라 부채에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이 자영업자 중에 보니까 대부분 다 닭 튀기시거나 뭐 이런 거 많다는 거죠.
그런데 다 망하잖아. 2년 만에 자영업자가 다 망해버려요. 기껏 30년 동안 대기업이 또는 뭐 중소기업에서 또는 은행에서 지점장님 하시고 나오셔갖고 이 노동력을 피기 전에 닭부터 튀기니까. 그 닭을 튀겼으면 잘 튀겨야 되는데 너무나 닭만 튀기다가 어떻게 돼? 2년 만에 망해버리니까 그 돈 다 어떻게 하냐는 거죠. 자기가 지점장이 있을 때 그 은행에 가서 또 돈을 빌려야 되는 악순환이 생기니까 거길 건들면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소득주도 성장론이 갖고 오는 가장 기본은 분배와 성장을 섞는 정도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중소기업에서 할 수 있는 이런 모델들을 통해서 임금을 잘 벌게끔 하는 그 구조를 만들겠다는 거죠. 얘는 그냥 정책을 어떻게 하겠다 이게 아니라 우리나라 판을 바꿔보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전체적으로 내수를 이끌어가는 게 대기업이 물건 팔아서 삼성 휴대폰 팔아서 이렇게 버는 게 아니라 삼성 휴대폰이 팔리면 그 수익을 중소기업들이 골고 나눠가져서 중소기업에 있는 그 출신들이 나와서 야 휴대폰 삼성 휴대폰 잘 팔렸대라고 같이 웃으면서 술 먹는 날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걸 정착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치밀하게 들어가야 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분이 발표한 세미나의 연구 자료에 이 자료가 나옵니다. 고용주도라는 게 있고 임금주도가 있는데 우리는 지금 소득주도로 가려고 합니다. 근데 두 개가 뭐가 다른 사람들이 그래요. 임금주도 성장이 있는 거 베껴온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자꾸 폄하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표를 보여주면서 아니다, 틀리다 라고 얘기하는데 기본적으로 고용주도 성장은 성장위주 정책을 갖고 있죠. 여기서 해외나 이런 데서 조금 개선된 것들이 근로자 임금을 더 높여서 임금주도 성장으로 가서 많이 벌고 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나타나서 소비가 좀 좋아지자 이런 쪽의 의견들을 준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냐? 하나 더 나아가서 소득주도 성장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보니까 이 소득주도 성장의 3은 2에다가 1을 더한 게 아니라 A를 더했다는 거야. 이거를 여기에다가 이걸 더한 게 아니라 얘를 기본으로 해서 뭔가를 더 추가한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시험에는 이런 게 나오죠. A가 나오잖아요. 뭘 추가했을까 도대체. 이 A를 보니까 보세요. 자영업자 소득을 안정시키고 근로 빈곤층의 생활소득을 보장하는 이 사회보장제도를 첨언한 거죠. 소득주도로 성장한다는 거는 당연히 노동소득과 이런 거 하지만 노동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자영업소득 요게 약간 개념이 틀립니다. 노동은 우리가 고용돼서 일을 하는 방식이고 자영업은 내 일을 하는 방식인 거야. 내가 내 일을 하는 방식. 근데 둘 다 삶이 팍팍하게 마찬가지인 거야. 어차피 퇴근 못하고 어차피 배달 가야 돼요. 똑같아. 그러니까 이거를 같이 넣자는 거야. 남들이 보기엔 얘는 자본가처럼 보이나 그렇지 않다는 거야. 우리나라 구조에서는 자영업자 자본가가 아니라 자영업자도 노동자라는 거죠. 자영업자도 돈을 벌어야 되고 거기 고용돼 있는 노동자도 벌어야 돼서 이 두 가지가 같이 들어와서 약자들도 같이 버는 어떻게 보면 약간 이상적일 수 있으나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심이 있어요. 우리는 노동에다 촉점을 맞지 말고 자영업에다 맞추세요. 우리나라의 자영업이 닭만 파견된다고 자영업이 아니라 사업자를 내는 걸 자영업이라고 하잖아요. 자기 개인 사업자를 내는 걸. 그래서 세금 정리하고 하는 거. 자, 개인 사업자를 낸다는 얘기는 국가 입장에서 뭐야? 정상적으로 드러내놓고 세금을 내시는 분이에요. 얼마나 고마우신 분이에요. 그죠? 그리고 사업자가 아르바이트를 고용하면 고용 창출하시는 분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 사람이 임대를 하면 주거복지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에요. 너무 많이 갖고 있으면 다주택자라서 뭐라 하지만 자기 거 하나 갖고 있고 하나 더 임대 주면 이 사람이 국가가 못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야. 국가가 집을 지어서 막 나눠줘야 되는데 못 주니까 알아서 자기가 집을 사서 나눠서 전세를 까는 거죠. 그런데 전세를 깔고 잘 도와주지 않고 어떻게 해요? 2년 만에 팔고 나가고 돈을 버니까 이게 투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자영업자 소득 안정에는 모두 있어요. 임대사업자가 있어요. 소득주도 성장에서 파리 대책과 연결되는 부분은 이런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임대사업 등록해야 된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린가 했더니 우리가 지금 소득주도 성장을 하려고 하는데 소득주도 성장은 분수 효과를 유발하는 것이고 그러려면 사회가 안정되고 약자를 해야 되는데 나라가 그걸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나는 나대로 할 테니 너도 좀 기여할 바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 라고 얘기하면서 자영업자를 안정시켜서 그 사람 보고 국가가 할 일을 좀 나눠서 지라는 거죠. 그런데 세금은 투명하게 내니까 그 세금 내가 받으면 나는 이 세금 뭘 할까? 라고 얘기하는 거야. 뭘 한다고요? 그 세금으로? 일자리 창출하겠다는 거죠. 어느 일자리? 청년 일자리. 이게 선순환 구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 이 부분을 강조하는 이유는 세금 가지고 이번에 100일 정책 평가할 때 보고대회 할 때 와서 세금 가지고 알차게 쓰겠다.
청년들 일자리 주겠다. 거둔 돈으로, 당신들한테 거둔 돈으로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알차게 쓰겠다는데 좀 도와달라, 이런 취지인데 이게 묘한 뉘앙스지만 이런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당신들이 드는 돈을 내가 알차게 쓸 테니 알차게 나한테 돈을 달라는 얘기고, 당신이 알차게 줄 수 있게끔 내가 제도를 만들어 줄 테니 그 안에 들어와라. 그러니까 제발 등록하고 임대사업 해라, 이런 취지예요. 그게 다 맞물려 있는 거예요. 근간이 어디다? 소득주도 성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해야만 우리나라가 소득주도 성장을 통해서 같이 잘 살 수 있는 길로 나갈 수 있다. 그러니 이 정부 안에서 내가 이거를 할 거야. 그러니까 5년 동안 나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하면서 당신들이 믿을 수 있게끔 내가 이런 인재들을 고용했어요. 뭐 김수현 사회수석이라든가 강경화이라든가 뭐 다 갖다 놓고 앉혀놓고 참 자랑하잖아요. 어느 방송에서 물론 이제 연출된 부분이 충분히 있으나 장관들이 수석들이 나서 앉아가지고 질문하는 모습을 생전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일어나서 얘기하고 박수치고 막 하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 마치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데 좀 잘 봐달라고 나온 어떤 단체에서 잘 봐주십시오, 임명해서 감사합니다, 인사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간다는 거예요. 극도로 낮은 자세로 이거를 요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지율이 80%가 나오는 거예요. 왜? 뭘 하는지 모르지만 마음에 들어. 근데 앞에서 머리 조아리고 막 있으니까 마음에 들어. 뭘 할 거야? 구체적이지 않아. 왜? 잘 이해를 못 하거든요. 일단 뭐부터 해요? 내가 이걸 하려는데 나를 자꾸 괴롭히는, 또 우리 시장을 괴롭히는 특이한 어떤 부류만 먼저 잡아놓고 천천히 가겠다는 거야. 지금 뭐라서? 지금은 임기 중에 서비스 기간이라서 5년 임기 시작도 안 했어요. 6개월 서비스 기간이잖아요. 내년부터 임기 시작이잖아요. 원래 정상적으로 한다면 5년 서비스 기간에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 충분히 테스트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비스 기간 동안 우리가 충분히 준비하고 있으니 진짜 게임은 언제부터? 내년부터다. 그래서 이번 파리 대책에 뭐가 빠졌어요? 도심재생이 빠졌어요. 50조 공약인 도심재생을 굳이 지금 넣어서 잡음을 일으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년부터 하면 되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걸 하려고 하니까 벌써부터 촉이 빠른 사람들이 그래? 막 움직이고 있어. 움직이지 마라. 다 투기 과열지구로 묶어놨으니.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내년부터 들어갈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뒤에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서울시랑 부산은 이미 올 초부터 도심재생의 준비를 하고 있으니 사실 말은 이렇게 했지만 지자체 영역으로 들어간 거예요. 액션만 주는 거죠, 액션만. 그러니까 말 잘 들으란 얘기죠. 아직 게임이 시작도 안 했다. 그래서 뭐라고 해요? 우리가 파리 대책이 나온 다음에 사람들이 제일 궁금했던 건 정말 시장이 안정화됐어? 이렇게 물어봐요. 시장이 안정화됐습니까? 아무도 대답을 못해. 뭐 거래는 좀 꺾였다고 하는데 그거 갖고는 택도 없어요. 시장이 안정화됐습니까? 물어보니까 몰라. 근데 하나, 시장이 안정화됐다 안 됐다를 나라에서 기준을 줬어요. 뭘로? 피자로. 피자를 쏘면 집값이 잡힌 거예요. 그죠? 집값 잡아주면 피자 쏘겠습니다. 근데 어느 날 기획재정부에 피자가 돌았대. 문 대통령이 피자 쐈대요. 그러면 집값 잡았다고 생각하나 보다. 이거예요. 근데 또 뭐라고 해요? 그렇게 쏠라고 했더니 애매하잖아. 그 마지막에 한마디 하잖아요. 집값 안 잡히면 주머니에서 뭐 나온다. 이게 주머니 만지작거리면서. 주머니에 더 강한 대책이 있다라고 하는데 뭐가 있을지 알 수가 없죠. 근데 몇 가지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소득주도 성장을 보는 이유는 이분들이 펼치는 정책의 뒷배경에는 칼을 갈고 나오는 배경이 있는데 이 배경이 그냥 하려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나라의 구조를 좀 바꾸려고 하는데 구조 중에서 가장 위험한 구조가 부동산 구조라는 거야. 그래서 정책은 이렇게 피지만 이걸 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을 제일 먼저 안정화시켜 놔야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데 왜? 우리나라는 세금이 양도세 특히 이런 것들은 정책 세금이라고 해서 제일 많이 거쳐요. 그리고 그거를 지방에 내려줘요. 지방 교부세로. 그러니까 그런 게 잘 들어와야만 유지가 돼요. 너무 폭등해서 안 거치면 위험하니까 적당히 거치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젠 적당히로 안 되는 거야. 복지국가를 가려면 100조 이상의 세금들을 지금 벌써 예산 150몇 조를 해야 되는데 어디서 재원을 마련합니까? 모든 재원을 어디서 마련해요? 거의 70%를 부동산에서 갖고 와요. 그러려면 부동산에서 어디 분야에서 어떤 돈이 들어오는지 내가 알아야 되죠. 알려면 다 등록이 돼 있어야 돼요. 그러면 세금 뽑는 곳은 전부 다 뭐 해야 돼요? 사업자여야 돼, 사업자. 그 사업자를 나는 안정화시키겠다는 거야, 소득을. 그러니 내가 시장을 압박해서 부동산을 압박해갖고 집값을 떨어뜨리려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집값은 안정화돼야 되고 거기서 적당 세금이 나오면 그걸 내가 해서 소득주도로 가서 할 테니까 너무 눈에 띄게 뛰는 사람들은 일단 잡아놓고
좀 우리가 얘기를 해보자 이런 취지인 거죠. 그래서 8.2 대책을 준비하게 된 거죠. 사실 8.2 대책은 9월달 주거복지 로드맵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6.19 대책 나온 다음에 집값이 안 떨어지니까 안 되겠다. 이거 먼저 쳐놓고 보겠다. 근데 8.2 대책이 딱 나오니까 사람들이 헉 해요. 내용을 잘 살펴볼 건데 보시면 당장 진행되는 게 몇 개 없어요. 몇 개 없어요. 근데 당장 진행되는 거, 좀 시간이 필요한 거 이런 것도 나눠보니까 당장 진행된 거 대부분 다 어디 있더라? 재건축에만 걸려있더라. 그러니까 거기는 무조건 떨어져요. 떨어진다기보다 가라앉죠. 그러면 시간이 벌어지는 그 사이에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되냐? 실제 9월 달에 주거복지 로드맵이 나오면 이제 이게 앞뒤가 맞아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을 8.2 대책 나온 다음에 어떤 시기로 보냐? 뭐 시장 관망세다. 그게 아니라 8.2 대책과 상관없이 9월 주거복지 로드맵이 어떻게 나올지에 대한 예고편을 본 거예요. 그 중에서 다주택자만 좀 걸러낸 거고 다주택자하고 투기 세력 뺀 나머지 사람들한테 실제는 9월 주거복지 로드맵이니 그걸 맞춰서 앞으로 부동산에 대해서 뭘 하십시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8.2 대책이 도대체 누구를 건드리는지 봐야 되잖아요. 그거는 10분 쉬었다가 보겠습니다.